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제풀이입니다. 객관식 교정학, 김지원 정도 객관식 교정학. 자, 이 교재를 하겠습니다. 2016년 판이고요. 예. 기출문제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예상문제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할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좀 생략하는 방법을 하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항상 봐서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가라는 감을 잡는 게 좋죠. 어느 분야를 내는가. 자, 문제인데요. 객관식 교정학부입니다. 김지원 교재 2016년 판입니다. 자, 398페이지 교정학부터 먼저 봅니다. 398페이지 교정학부터 먼저 봅니다. 형사정책 파트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교정학 먼저 보고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학 서술이라 해서 기출문제 1번입니다. 행위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가장 본질적인 제약 요소. 행형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제약 요소를 할 수 있는 것. 가장 본질적인 제약 요소가 뭐냐? 행위의 목적은 수용자의 교화 개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가장 본질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약은 뭐냐? 구금되어 있다는 거죠. 교화 개선 목적이지만 완전히 교화되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형기가 아직 남아있으면 석방 못하잖아요. 자, 그 점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형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내에 구금시켜야 한다는 것, 재질, 성격 등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 책임주의 요청에서 책임 정도에 따라 형기가 정해졌다는 점, 자, 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책임주의 요청에 따라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 형기가 정해져 있다. 형기가 정해져 있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기를 정하는 것이 책임주의입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벌,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형벌, 그게 책임주의거든요. 형법의 책임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책임주의. 이 책임주의 때문에 형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행위 목적을 구현하는 데서 가장 본질적인 제약 요소다. 제약. 이 틀을 깰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 뜻입니다. 제4회화보다 응보적 색채가 강한 처우제들을 채웠다. 이건 정체적인 방향이고요. 독거제를 원칙으로 함으로 수용자의 심리적 생리적 장애가 고독 상태에서 일어난다. 독거제의 약간의 제약 요소 폐단이다. 이렇게 볼 수 단점이다 볼 수 있지만 행용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제약은 가장 기본적인 제약이 뭐냐? 형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책임주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서 책임주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경한 형벌을 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한 범죄자에게 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1조 3천억을 탈세한 사람한테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제가 볼 때는 허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탈세를 그만큼 했으면 사형감이죠. 1조 3천억을 탈세한 사람한테 어떻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까? 선고를 합니까?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공범과 같은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빵을 하나 훔쳤다고 징역형에 처한 형 사례가 있거든요. 빵 하나. 거린이. 뭐 장발장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3천억을 탈세한 놈한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뉴스 나오던데. 정신병자 나라다 내가 볼 때는. 자, 그건 무슨 뜻이냐. 책임주의를 생각하시래. 가벼운 범죄는 가벼운 형벌. 중한 범죄는 중한 형벌. 이게 책임주의예요. 이 근간을 무너뜨리면 형벌권 자체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국가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 틀이, 법치 국가 틀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범죄와 형벌에서의 책임주의는 이게 무너진다면 형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용서해도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범죄와 형벌이란 제도 자체, 사법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누군가도 있었죠. 벌금 1년에, 하루에 5억으로 쳐가지고 100몇십억을 45일 만에 탕감시켜준 광주지방법원장 사퇴했습니다만은. 무슨 그런 미친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루 일당을 5억으로 칩니까? 책임주의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책임주의 하나라도 이해를 하고 사법 제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첫 문제부터 너무 흥분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교정 목적, 이게 이제 96년도 행시 문제입니다. 이게 행시 문제. 96년 행시 문제인데, 어쨌든, 이건 핵심입니다, 이게. 자, 2번. 교정 목적 이론에 대한 설명 옳은 것 11년도 문제인데요. 목적형주의는 교육주의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사회방위를 위한 형벌과 병행해서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 이 1번 지문을 약간 애매하게 적어놨죠. 목적형주의는 사회방위를 위해서 수용자를 격리시켜서 개선시켜야 된다. 거기까지예요. 목적형주의는,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형주의는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건 맞아요. 교육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격리를 통한 사회방위를 해야 된다. 사회방위 목적으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격리해야 된다. 그 안에서 개선시켜야 된다. 이게 목적형이에요. 형벌이 사회방위를 위한 목적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목적형 자체가. 사회방위라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 뜻이죠. 건전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격리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를 보통인 사회 속에서 골라냅니다. 콜렉션 센터를 골라낸다. 교도소가 콜렉션 센터입니다. 골라낸다. 수집 기관이다. 격리라는 뜻이죠. 격리. 자, 사회복지 목적으로. 그런데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건 뒷부분에 직업교육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건 교육주의예요. 교육형주의예요. 이 뒷부분에 안 들어가 있었으면 맞는데 뒷부분에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응보형주의. 고전 이론이죠.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 부과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뜻이. 범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고통받아야죠. 그게 다예요.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다.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보복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보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응보예요. 다른 뜻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형벌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사회방해 목적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 고통이란 대가가.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그 뜻입니다. 응보형주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기된 범죄, 발생시킨 그 범죄에 대해서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제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형벌은 다른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범죄를 발생시킨 데 대한 응당한 대가다, 보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객관적이죠 이것은. 주관적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보형은 사람의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주목합니다. 객관주의 형법 이론을 하죠. 범죄 행위를 주목합니다. 범죄 행위를 주목합니다. 행위자를 주목하지 않고요. 범죄 행위의 크기에 따라 형벌의 크기를 정해야 된다. 범죄와 형벌의 균형론이죠. 재형균형론입니다. 재형균형론. 범죄와 형벌의 균형론. 이것은 책임주의와 연결됩니다. 형벌에 있어서의 책임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핵심이에요. 행위자의 위험성에 주목한 것은 행위자에 주목한 것은 범죄가 아니고 범죄자에 주목한 것은 주관주의입니다.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자. 그래야 재범하지 않도록. 그게 교육형이지. 사회방위를 위해서 격리 수용해야 된다. 사회방위론 또는 목적형입니다. 목적형주의. 격리를 통해서 개선시켜야 된다. 사회방위를 위하여. 거기까지가 목적형이고요. 교화 개선 등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야 되고 형벌은 교육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교육형주의예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교육형주의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대신 각종 교육을 통해서 교화 개선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시키자. 이 부분은 어디가 틀린가 하면 교육형주의는 형벌을 가하는 대신에 그게 틀린 겁니다. 형벌 대신에 개선시키자. 교육을 하자. 형벌 대신에 교육을 하자. 교육을 해서 개선시키자. 요 대신이 틀린 겁니다. 형벌도 교육의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제외하는 건 아니다. 대신한다 뜻이 아니죠. 대신한다면 형벌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게 틀린 거죠. 어제 교육형주의는 형벌이 응보의 수단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고 교육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 수단이다. 교화 개선 수단이다. 교화 개선의 수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대신한다 그게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 4번에 현대교정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 형태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 형태에 상응하는 보복. 이거는 응보형입니다. 4번 질문은 해악의 정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한다. 이게 응보형이에요. 응보형. 고전적 형법 이론인 응보형. 고전적 전통적인 그 교정주의 이론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교정 이론입니다. 이게 응보 사상이고요. 근데 현대 교정 이론은
응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응보 목적도 있고 응보 사정도 있고요. 목적형도 있어요. 목적형. 사회 방위 목적도 있는 것이고 교화 개선시키자고 하는 교육형주의도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다 절충해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사 입법 단계에서는 책임주의에 정확하게 적합하게 응보형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입법 단계에서는 가벼운 범죄는 가벼운 형벌, 중한 범죄는 중한 형벌 이렇게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 집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화 개선을 위해서 처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목적형, 교육형이 또 가미돼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느 하나만 고집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응보형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화 개선한다고 노력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교화 개선 결과 그 재범률을 낮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재범률은 실패했다 봅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에 와서는 다시 신응보론이 되어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처벌해야 된다. 개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쩌면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건 그 분야가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는 미리 교화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삭을 범죄의 길로 자꾸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단계별로 대상자별로 교정 목적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다양한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가 잘 살아야 돼요. 세금이 많이 걷어줘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세금 없으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교정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7번 문제였네요. 교정관계 법률에 대해서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자, 1번이 틀렸네요. 이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지휘가 아니고요. 검사 지휘입니다. 보호관찰관 집행기관은 보호관찰관이고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2번 갱생보호 신청 조회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갱생보호에 관한 법이 그 부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는 수용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감치 명령 받은 자 모두 다 포함되죠. 자, 치료감호법에서 검사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 청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행형과 교정. 자, 옳지 않은 것. 행형은 형사정책적인 한목적성 추구하는 행정 측면이고요. 교정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인 개념이 사회복귀 목적이 더 들어 있습니다. 행형은 형식적 법률적인 측면이고요. 또 교정은 실질적 이념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렇습니다. 행형과 교정은 엄격히 현재에 와서는 구별하지 않는 추세고요. 요즘은 교정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을 뿐이죠. 자, 4번의 행형은 교화 개선을 우선시한다. 틀렸습니다. 교정이 교화 개선을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 교정은 일반 예방과 고통 부과를 우선시한다. 이것은 형 집행 부분에서의 행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행형이 일반 예방과 고통 부과를 우선시한다. 이 말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 교정은 교화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화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게 좀 실질적이고 이념적이죠. 자, 이 부분은 행정 절차와 관련된 형식적 절차적 법적인 것이다. 그런 차이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도소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총체적 기관. 총체적 기관이다라고 이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이 미국의 교도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참여 관찰한 후에 고안해낸 개념이다. 어빙 고프만이 총체적 기관이라고 제시한 개념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참여 관찰한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직접 2년 동안 정신요양원에서 체력관리 보조원으로서 참여 관찰한 겁니다. 2년간 정신요양원에서 참여 관찰하는 거죠. 통제자와 통제받는 자로 대립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리고 폐쇄된 공간 속에서 자유가 박탈되고 교도소에서 그 수용자의 자아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개별성이 약화되고 사물화되어 가는 현상을 설명했고요. 소수 관리자와 다수 통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부분이죠. 장기간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한 교도소 사회를 총체적 기관이다라고 한 것이 어빙 고프만입니다. 2년간 직접 참여 관찰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실전으로 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론이.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교정학 설명 옳지 않은 것 2014년 문제인데요. 7급. 교정학은 교화 개선 및 교정 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맞습니다. 또 교정학은 감옥학에서 시작되었고요. 여기서 행영학, 교정교육학, 교육보호론, 명칭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교정은 수용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자뿐만 아니라 미결 수용자 처우도 포함되죠. 수용자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미결 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포함되고요. 미결 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회 내의 처우도 교정학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회 내의 처우, 시설 내 처우뿐만 아니라 사회 처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만 대상이다라는 건 틀린 말이고요. 4번에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 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종합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종합 응용 과학이고요. 독립과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종합 독립과학이다. 물론 사회학이죠. 자, 그 다음 7번 협의의 교정. 협의의 교정이라는 단어는 시설 내의 교정을 뜻합니다. 시설 내의 교정. 시설 내의 처우를 뜻해요. 자, 그러니까 자유형 집행자, 미결 수용자, 노역장 유치명자도 전부 시설 내 수용인데 자유박탈적 보안 처분 그리고 사회 내 처우 이렇게 하면 넓은 의미의 교정이 되는 거죠. 광의의. 그래서 자유박탈적 보안 처분은 협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8번 형집행법 제1조 목적이 아닌 것.
자, 형집행법 제1조 1조의 목적조항이죠. 자, 이 목적조항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그리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이것이 핵심 중에 하나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이 부분을 또 다룹니다. 그 세 번째로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 기준으로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지 목적이고요. 수용자들은 그 처우와 권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정시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1번의 수용자의 교정교화, 2번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그게 틀렸습니다. 수형자입니다. 수용자가 아니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지금 2015년도에 또 시험 나왔네요. 이 부분은 8번 문제는 2015년도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문제죠. 교정시설의 운영, 수용자의 권리 나와 있고요. 교정시설 운영. 교정교화 사회복귀는 수용자 이야기입니다. 수용자가 아니고요. 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8문제고요. 예상문제가 지금 이제 몇 문제가 또 전개되는데 1번 보겠습니다. 형벌의 목적과 행위의 목적, 관계, 틀린 거 찾으라. 응보주의에 따르면 자유박탈이다. 그렇죠. 형벌은 자, 1번 응보형에 따르면 형벌이 무엇인가? 형벌이란 자유박탈이죠. 자유박탈로서의 보복이 고통인 겁니다. 맞습니다. 목적형주의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교화 개선, 사회 방해했다. 그렇습니다. 목적형주의는 사회 방해 목적이고, 그리고 수용자는 교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격리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교육형주의에 따르면 범죄인의 사회 격리는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교육형주의는 교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형벌도 교육의 수단이다. 교육의 수단으로 형벌이 평가되어야 된다. 형벌이 교육의 수단으로 평가된다. 맞습니다. 격리가. 4번에 형벌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일반 예방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행형 단계다. 틀렸습니다. 형벌이 실현되고 있다. 형벌이 실현되는 것은 범죄자에게 형벌이 부과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특별 예방에 주목을 하는 거죠. 일반 예방이 아니고요. 일반 예방은 범죄의 형벌을 정해둠으로써 이것이 강하고 엄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범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일반인들이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범죄가 예방된다. 이게 일반 예방이고요.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일반 예방입니다.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재범 범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은 특별 예방이죠. 그러니까 형벌 실현 단계에서는 특별 예방 목적인 거죠. 그게 강조되는 것이죠. 물론 형 집행 자체도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강조되는 것은 범죄자 자신이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형벌을 부과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별 예방이 강조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 예방이 강조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봅니다. 형집행법 제1조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수형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들어가고요.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나와 있죠.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건전한 국민 정신과 근로 정신 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자,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3, 4, 5번은 거의 같은 것이니까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6번도 생략합니다. 역시 목적 조항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7번 문제. 교정의 목적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응보주의에 따르면 자유박탈에 있고 목적형주의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범죄인 교화 개선과 사회방위다. 맞습니다. 교육형주의에 따르면 범죄인의 사회격리라는 격리는 교육을 위한 수단이다. 맞습니다. 책임주의 요청에 의하면 책임 정도에 따라 형기가 정해진다. 이것이 행위 목적을 구현하는 데 가장 본질적인 제약 요소가 된다. 맞습니다. 행형 단계에서는 사회복귀라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범죄인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특별 예방 사상도 중요하지만 형 집행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일반 예방 전략이 더 중요시된다. 이건 바뀌었네요. 형 집행 단계에서는 특별 예방이 더 중요시하고요. 일반 예방 측면은 강조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특별 예방이 더 중요시되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는 일반 예방보다는 특별 예방 쪽이 더 강조됩니다. 이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일반 예방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예방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4번이 틀린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교정의 역사 파트인데요. 자, 우리나라 명칭 변경도 보면 삼국시대는 영어, 내옥, 형옥, 수옥, 감옥 이 명칭이 그랬죠. 삼국시대 때. 그러나 고려하고 조선시대 때는 전옥서입니다. 전옥서. 꼭 기억해 두셔야고요. 가보개혁 때 이제 감옥서로 바뀐 겁니다. 감옥서로. 일제 시대 때, 일본 침략 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1923년도에 형무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형무소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해방 이후에 1961년 형법 1차 개정으로 교도소라는 명칭으로 바뀐 겁니다. 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그 다음에 현재 교도소 명칭도 순서대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교도소라는 명칭이 바뀐 것이 1961년 형집행법 제1차 개정 때 바뀐 겁니다. 61년도 기억해 둬야 되고요. 형무소라는 단어는 1923년입니다.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923년. 그럼 그 앞에 이제 감옥서라는 단어는 언제 바뀌었는가? 가보개혁입니다. 1895년입니다. 조선의 관리들이 개혁을 하자고 혁신운동 일으킨 시점이죠. 가보개혁. 그때 감옥서로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전옥서라 해서 감옥 명칭이 거의 같이 써왔었습니다. 삼국시대는 영어의 이제 영자 자체가 감옥 영자입니다. 뇌옥도 마찬가지고요. 형옥도 마찬가지고 수옥도 마찬가지고 제수 숫자거든요. 형옥은 형벌을 부과한다는 뜻이고 형벌을 부과하는 감옥이라는 뜻이고요. 옥. 자, 그 다음 40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9명 이하입니다.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이고요. 장관이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입니다. 형집행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고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법에 있습니다. 감호법이 따로 있고요. 보관철심의위원회는 보관철법이 따로 있고,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7명에서 9명 이하 위원으로 되는데,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이건 그 위원장이 교정본부장입니다. 본부 차관이 아니고요. 보관철 심사위원회. 이거 5명에서 9명 이하인데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소속 검사 중 법무장관이 임명한 자가 위원장이 됩니다. 이건 보관철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교정자문위원회인데요.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7명 이하인데 2명 이상은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형집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명에서 7명이고요. 분류치유위원회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분류치유위원회는 5명에서 7명 이하인데 매월 10월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는 경우에 개최합니다. 과반수 출석이 아니고요.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그 부분 분류치유위원회 때문에 출제가 한 번씩 되는 겁니다. 분류치유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고요. 그리고 형집행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 세부사항은 법무령 시행규칙에서입니다. 형집행법에 근거가 있다 없다 그것도 나왔고요.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 세부 규정이 있다라는 것도 출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봐주셔야 돼요. 분류치유위원회. 자, 그 다음에 교도관 회의는 교도관으로만 되죠. 소장이 위원장이고요. 법무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징벌위원회는 형집행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징벌위원회, 징벌집행을 소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장 발언 다음 순위자다. 그것도 출제되었고요. 위원은 5명에서 7명 이하인데 외부 인사가 3명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인사 3명 이상이라야 된다. 그 반면에 또 기후심사위원회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 잘하는 자리거든요. 기후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입니다. 요것만 짝수입니다. 6명 이상 8명 이하인데 외부 인사 2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징벌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3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기후심사위원회는 2명 이상 외부 인사 들어가야 됩니다. 기후심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법무부령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승진해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곧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407페이지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정학 발전과 교정사인데요. 교정 역사 파트입니다. 교정학 발전과 교정사. 역사 부분. 1번에 교정 역사 틀린 것. 교정 역사 틀린 것. 중세시대 형벌은 응보 및 범죄 예방의 목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뭐 가차없이 사형에 처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세 때는 가차없이 사형, 거의 대부분이 사형이었습니다. 가혹한 형벌이고요. 고문도 있었고요. 현대 교도소 제도의 뿌리는 중세 수도원 제도 찾아주셨다. 그렇습니다. 이 죄수들을, 불황자들을, 거린들을 수도원에 가다 놓고 노동을 부과시켰던 겁니다. 자, 17세기 초에 법률에 의한 구금시설이 있었다. 이게 틀린 겁니다. 1595년도에 암스테르담 징치장이라는 게 있었긴 했지만 17세 속에 법률로 구금시설을 정해놓았다라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틀린 것이고 서부 개척시대 살인, 방화, 말, 도둑, 심지어
부모에 대한 불경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적용됐다. 예. 중세 근대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사형 위주였습니다. 사형. 펜실바니아 제도 5번 제도는 현대 교정의 원형이다. 그렇습니다. 엄정 독거제 펜실바니아 제도. 5번 제도는 홍거 제도죠. 주간 홍거, 야간 독거, 절충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가 현대 교정의 기초가 되었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선시대 형벌제도. 틀린 것. 유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사형에 관하여 삼복제 실시했다. 그것은 유교적 인본주의는 맞고요. 사형 부분에 대해서는 삼복제. 요즘 같으면 삼심제가 있다는 거죠. 제수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시행했다. 제수 구금은 의금부가 아니고요. 의금부는 왕명에 의해서 제수를 구금하는 경우입니다. 제수 구금은 기본적으로 전옥서입니다. 전옥서. 고려 조선 전옥서입니다. 의금부가 아니고요. 2번이 틀린 겁니다. 형벌의 종류는 퇴장 도유사. 이 5종류가 있었죠. 작은 가시나무 해초리에 10대에서 50대까지. 큰 가시나무 해초리도 60대에서 100대까지. 도형과 유형의 병과를 했습니다. 자, 도형은 구금형인데요. 유형은 유배형인데요. 유형은 무기검거에 가깝습니다. 무기정역이 아니라 무기검거형입니다. 멀리 보내서 왕의 제가 없이는 못 돌아오게 합니다. 유배라고 하는데요. 유형이라 합니다. 유형. 도형은 징역형이나 마찬가지인데 1년에서 단기 1년에서 3년 그래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서 관하에서 노역을 시킵니다. 관에서 노역을 시킵니다. 도형은 유기징역형에 해당하고요. 유형은 무기근고에 해당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형은 뭐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죠. 사형수의 외에 제수로 진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 특별기호와 같이 제수를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 휼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을 당했을 때 상을 치르도록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사형수를 제외하고. 휼형제도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정 조직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2008년도 문제인데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교정본부장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본부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 장관의 행정관장 업무를 보좌한다가 아니라 교정정책단장은 교정본부장의 행정관장 업무를 보좌합니다.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 아래 교정본부장. 그 다음 가석방의 적격 여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이 아니고 법무부 차관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다. 법무부 차관이다. 청소년 비행 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부산 소년원, 광주 소년원, 대덕 소년원,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으로 각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둔다. 그렇습니다.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에 기후심사위원회는 수용자에 대한 기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징벌위원회는 규율 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기후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는 모두 지방교정청에 설치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기후심사위원회하고 징벌위원회
해당 각 교정시설에 있습니다. 각 교정시설에, 해당 교정시설에. 지방교정청에 있는 게 아니라 각 교도소마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우리나라 행형의 역사, 옳지 않은 것. 행형 역사.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팔조 법검 등 복수적 응보가 강화했다. 그렇습니다. 고조선 시대에서는 팔조 법검, 법으로 금지하는 8개의 법 조문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 유형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그렇습니다. 도형과 유형은 자유형에 유사하죠. 현재. 이거는 뭐 유기징역형이고 이거는 무기검거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자유형 유사하다. 3번에 일제강점기 침략기에 일본 형령 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형 행령을 시행하였다.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령을 시행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형법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일본 행령 규정을 갖고 온 건 맞습니다. 행형 규정. 이걸 가지고 교육을 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육형주의에 입각했다. 틀린 말입니다. 탄압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탄압을 위한 수단입니다. 민족 차별을 위한 수단이었다. 민족 차별을,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등기 제도도 등기를 모르는 조선 국민들이 등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토지를 침탈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일제놈들의 만행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미군정 시대는 제소자 석방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정 시대는 제소자 석방청원 시대가 있습니다. 석방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선시제도가 있었죠. 또 선시제도. 모범수에게 빨리 석방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선시제도. 자기 형기 단축제도라고 하죠. 자기 형기 단축제도.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많이 따서 석방 날짜를 당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석방 단축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노력으로 석방 시기를 당기는 거죠. 이 자기 형기 단축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제도였죠.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한때는 시행했었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다 나왔습니다. 이게. 자, 5번입니다. 우리나라 가석방제도 역사적 발전 옳지 않은 것 고려 조선시대 훌륭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제도.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고려 조선시대에는 훌형제도가 있습니다. 훌형제도. 훌형제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금을 잠깐 풀어주는 제도죠. 가석방과 유사한 겁니다. 1905년에는 보방규칙. 1905년에는 보방규칙을 만들어서 석방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 가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1905년입니다. 1908년 종신형 수용자에 대해서 가석방 불허하였다. 아닙니다. 1908년 종신형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가석방 포함해서 가석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석방 가능하다. 3번이 틀렸고요. 미군정하에 실시된 우량 수용자 석방령. 미군정하에 실시된 우량 수용자 석방령. 자, 모범수죠. 석방령인데 이게 바로 선시제도 성격이다. 선시제도의 성격이다. 선시제 성격이다. 맞습니다.
종신형자도 가석방 대상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선시제도는 이렇게 우량수용 석방령이라고 합니다. 같은 겁니다. 자기형기 단축제도. 자기형기 단축제도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석방 날짜를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때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6번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6번은 다음 시간.